박수만 쳐. 박수만 치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더 와야 되는 게 아니야? 스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하는 소리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운동을 잘합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운동에 따라 필요한 운동을 해야 운동을 잘하죠. 우리 요즘 2시간에 탁 튀어가지고 윤서는 갑자기 이렇게 공부 잘하게 됐어요. 원래 잘했었습니까? 원래 잘했답니다. 우리 장윤수 형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고1 모의고사 78.1등급인 시험에서 여러분들 다 맞춰.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 시험을 관리하는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요. 더 무서운 것은 시험을 잘 쳤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입시에서는 시험을 잘 치고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쨌든 아직 중딩 중학교 내신 공부 잘하는 방법 수행평가를 오늘 빼고 수행평가 얘기를 빼고 집필고사에서 집필고사 지금 몇 프로예요? 우선 이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쳐서 한 학기에 집필고사가 몇 프로 받는 됩니까? 100점 만점에 60%죠. 이건 모의고사 안 되잖아요. 그럼 수행평가 몇 프로예요? 수행평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집필평가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60과 40. 그러면 수행평가나 소수행평가는 말하고 쓰는 건데 말하고 쓰는 시험이 전체 비중 몇 프로라는 거예요? 몇 프로죠? 어마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는 안 하잖아요. 모르니까. 오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서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업답니다. 칠판을 봐주세요. 네, 신학습의 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무엇이 출제되는지 따라야 되죠. 동의야. 선생님 시험에 뭘 출제할까? 출제 범위, 중학교 시험의 출제 범위는 어디예요? 출제 범위 교과서 안에서 나오죠. 왜 이렇게 묻습니까? 고등학생들은 교과서 밖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출제할까? 교과서를 기준으로 한 말씀 드릴 거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택한 거민점 교과서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가 강조하는 것이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판사가 강조하는 것과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출제될까요? 교과서 중심으로 보면 학습 목표론이 출제된다. 교과서 학습 목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일 주제탐구 보고 수습하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학습 글쓰기를 좀 알려줄 텐데 학습 목표는 내신 공부할 때도 중요하고 주제탐구 보고서를 쓸 때도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목표가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제탐구 보고서 오늘 주제탐구 보고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어의 학습 목표라는 게 뭐예요? 학습이 뭡니까? 배우고 익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단어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익혀야 될 때마다 단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뭐니까? 동의야. 학습 목표에 우리 동의가 이걸 배우고 익힌 걸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묻는 게 시험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뭘 물을까요? 넌 바보다라는 이 시의 사용인데 반어법을 묻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90%일까 100%일까? 10%. 10%죠. 10%. 만약에 그 문제 시험 안 나오면 선생님 손가락에 장을 치신대 말이죠. 내 손가락 말고 네가 학교 선생님들 손가락. 넌 잘못이 없죠. 네 아들과 너희 선생님들 잘못이지. 100%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대단원과 소단원, 중단원들의 학습 목표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제발 쓸데없이 질문만 박박 외우지 말고 외워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학습 목표. 반어법 100% 시험에 나옵니다. 풍자 100% 시험에 나옵니다. 운율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넌 바보다라는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은 무엇인가 한번 벌써 몇 문제 맞춘 겁니까? 우리는 무엇이 시험이 나오든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학교 시험에는 그 글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글의 특징. 글의 특징. 넌 바보다는 시죠. 시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대답을 해봅니다. 시의 3요소는? 시의 3요소는 운율, 동의야 큰 목소리로. 운율, 심상, 주제. 근데 여기서 운율 하나 있네. 그치? 가치 있는,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은 뭐로 나타날까? 주제로 나타나겠지. 하나만 남았네. 뭐? 심상. 넌 바보다의 심상이 두드러진 표현이 때문에 코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시의 특징. 자, 시문학의 특성 세 가지. 뭐뭐 있어요? 동의. 시의 세 가지 특성. 함축성, 형태성, 음악성이잖아요. 그리고 운율 음악성이잖아요. 이 시험 나오겠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이게 아니더라도 운율 시험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상성은 심상이죠. 나올 수 있겠죠. 너무 마보다는 형상성이 강조된 시간 안 됐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 함축성이지. 그 시험의 함축적 문제를 100%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에서 시험에 나올 문제 벌써 4문제, 5문제는 아는 거예요. 중학교 내신 고공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학교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을 잘하면 15분 문제인데 이기지. 자, 그런데 얘들아, 교과서 학습 목표 있잖아. 여러분이 배우고 익혀서 도달해야 될 목표 있잖아. 교과서는 그 목표의 학습자들이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 학습 활동에. 앞에서 단원의 앞부분에 제시해준 학습 목표를 여러분이 도달했는가, 목표 달성했는가를 교과서가 보여줘요. 그게 학습 활동이에요. 이 교과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 출판사에서 보세요. 이 시의 이연을 바탕으로 하여 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해보자.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 이거 무슨 문제 낸 거니 얘들아? 다시. 학습 목표가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반어, 운율, 풍자 문제니 가치 있는 경험 문제니. 가치 있는 경험 문제지. 가치 있는 경험 주제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학습 활동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 시에 쓰인 반어 표현과 그 효과를 나누자. 학습 목표가 반어를 활용하는 거니까 학습 활동에 반어 100% 나오죠. 반어법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되고 반어 표현의 특징을 나오고 아니 야 중학교 내신 시험 어디서 문제 낼지 어떻게 낼지 다 가르쳐 주는 건데 중학교 내신 공부로 절절 매는 건 좀 쪽팔리지. 여기 쪽팔리지 좀 하지 마. 반어죠. 그 다음에 반어 표현으로 쓰는 효과. 이런 걸 뭐로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서술의 효과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 학습 목표 중심으로 보시고 학습 목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학습 목표를 기억하고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지. 본문을. 그리고 내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아시겠죠? 소수평가도 자동으로 됩니다. 또 보십시오. 밑에 뭐라고 했어요? 3번 이 시에 사용된 운율의 형성 요소와 표현 욕구를 알아보시자. 그 앞에 3번 문제는 100% 출제되겠지.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였어. 첫째 이거 무엇이 되고 학습 목표이기도 있고 두 번째 무엇이 돼 장르 특징이잖아. 시의 3요소 운율, 심성, 주제, 운율 중에 하나고 시의 세 가지 특성, 음악성, 함축성, 형성, 음악성이 하니까 얘는 안 내면 쳐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중요시하는 거.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스스로 적어본으로써 소수의 평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과서 입장에서는 그래요. 두 번째는 자 봐라 시험 두 가지씩을 생각하려고 했다. 우리 학교가 선택한 이 검인정 교과서의 출판사가 강조하는 내용. 다시 출판사가 강조한 내용은 뭐라고?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 대답 안 하네요. 다시. 교과서가 강조하는 기준이 뭐라고 얘들아? 학습 목표. 다시 뭐라고? 학습 목표를 어디서 확인한다고? 학습? 자, 이거가 교과서. 두 번째, 선생님이 강조하십니다. 얘들아, 중학교 계신 수업은 수업 시간이 집중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뭘 강조하는지에 초점 맞춰야 된다. 그리고 봐라, 선생님이 학습지 주시지. 뭐시 말들 잘 들어요. 학습지 받았으면 아무데나 책상에 집어넣고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시험 칠 때 학습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반드시 타이라는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신 학습지는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 중에서 시험 낸다.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시험 내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게 어떤 학교의 학습지라는 학습지 보십시오.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 시에서 진달래 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100%씩 나야 되죠. 왜요? 시의 세 가지 특성 중 하나가 뭐였다고요? 함축성. 1번은 뭘 문제입니까? 함축성 문제잖아요. 자 2번 문제는 200% 출제돼야 되죠. 2번, 3번은 왜요? 이 다음에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 운율 활용이었죠. 그리고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음악성이었죠. 100%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 공부하고 있으면 좀 쪽팔리는 일이라니까 얘들아. 4번에서는 이 시의 형태가 가장 이질적인 이것도 운율 물었잖아. 5번도 보세요. 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는 건 학습 목표에서도 강조했고 장르의 특징에 배당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습지로 또 강조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보십시오. 대답해라 얘들아. 대답하세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가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지 동의? 큰 목소리로 뭐라고 그러지 동의? 반어잖아요. 반어. 학습지에서 이거 왜 적게요? 학습 목표에 있습니다. 그 시험 내리죠. 7번에 보십시오.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보기가 역겨와 같이 대놓고 감춰진 뜻을 물었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시의 세 가지 특성 중에 하나 감축성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됐다. 자 보세요. 반응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에 정신 차리고 필기 잘 하십시오. 학습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교과서는 뭐 중심? 학습 목표 중심. 학습 목표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고 어디서 확인해라? 학습할 때.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생님이 주시는 모든 자료. 특히 학습지. 학습지에서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교과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장르의 특징들이 제가 다 나타나죠. 학습지는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할까요? 공부 방법입니다. 첫째,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반드시 스스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고 여러분 안 읽으면 안 된다. 반드시 본문 정독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때 무엇을 기억하면서 읽자고? 무엇을 적용하면서 읽자고? 학습 목표. 알겠지? 우리 중2 학생 이상은 시화자 소유물 속에서는 적용하면서 1P 1S 적용하면서 모든 글의 내용과 형식이 주제에 수렴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이 주제로부터 확산된다는 걸 적용하면서. 두 번째, 학습 활동에 답하는 소수인 평가다. 알겠죠? 세 번째, 학습지.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얘들아. 무조건 평가 문제집만 보지 말라고 바보들아. 평가 문제 쪽보다 그 문제를 수없이 풀어야 90점을 넘게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메바나 돌말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창구벌레랑 집신벌레랑 뭐가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요 단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1부터 3번에 했던 걸 핵심적인 것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야 공부의 기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를 풀어야 되죠. 평가 문제를 풀 때도 2회독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 평가 문제 똑같은 문제를 몇 번 풀자고? 2번. 어떻게 풀까? 첫 번째 풀 때는 답을 문제 위에 체크하지 마세요. 어디 체크하면 될까요? 연습장에. 학원에서 H노트를 줄 겁니다. 보시면 H노트 줄 거예요. 연습장에 체크하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문제 뭐 할까요? 포스트잇 붙여놓으세요. 2회독 할 때는 뭐만 풀까요? 틀린 문제만 푸는 거예요. 여러 종류 풀려가지 말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족보 문제를 줄 거란 말이죠. 족보 문제를 여러분이 허걱거릴 정도로 줄 수 있는데 그건 많이 풀어서 잘 된 사람은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체 1회독 할 때 전체 문제. 얘들 반드시 2번 풀자. 2번. 다 맞히면 한 번 풀면 많은 거고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틀린 문제 다시 풀 거라고. 그리고 애매하게 알고 맞힌 문제도 다시 풀어야 돼. 선생님이 H 플러스 노트 주면서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전 주간, 시험 직전 주간 혹은 시험 전날에 학원에 오시면 예상 문제, 원한도 문제,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 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시험을 3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DD 3주 전 월화수목 이건 3주 전 목금토일 얘는 2주 전에 얘는 1주 전에 그런 계획을 써야겠지. 알겠죠? 여러분 의문에서 보고만 친구들은 기본으로 시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쳐도 윤소야 전국에 4%만 78점을 받는 그 시험에서 다 맞히는 니가 중학교 내신 공부할 때 뭐가 있겠노?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무식하게 무조건 암기와 과목 형식 하지 말자는 뜻이야. 10분만 하라고 해서 이거 많이 해서 눈치주고 알겠죠? 개인적으로 더 알고 싶은 건 선생님에게 질문을 알겠지? 선생님 의문 외치면 여러분 100점이라고 오른손 들었습니다. 의문하면 100점! 알겠지? 이 표정들이 아메바식은 표정이 옵니다. 의문! 100점! 목소리 봐라. 이 지금 근무가 다시 의문! 100점. 자, 선생님이 의문이라고 했을 때 100점이라고 외친 친구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만만만대가 100점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문! 100점. 오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텍스트 되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오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만든 PPT가 딱 영어 학습에 딱 포인트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조금 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험 관리 계획이 좀 많아서 그 중에서 오늘의 취지에 맞게 영어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로 하면 좋다 하고 이왕 할 거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지는 선생님 설명을 추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영어 쌤이지만 쌤이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건데요. 시험 기간과 범위에 대한 확인이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럼 이게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불이익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쌤이 늘 말하는, 늘 부탁하는 건데 선생님이 안 알려줘요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가서 쌤한테 물어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업을 어디까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하나 얘기할 건데 지금 쌤 저 몇 단원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몇 단원에 뭐뭐뭐 했어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선생님한테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뭐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가장 레전더리 했던 거는 특히 여러분 한바다중이라거나 대천중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고 남천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대부분 학교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있느냐면은 시험 치기 한 10일 전 정도에 갑자기 하나 추가되게 돼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 순간이라도 쌤한테 얘기해주면 같이 준비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직전 보강하거나 시험 치기 전날 돼가지고 근데 쌤 이것도 한다는데요 라고 하면 그건 정말 암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의 시험 범위 특히 영어는 나올지 안 나올지를 확인이 너무 중요하고 추가 범위 이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너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요 실시간에 자꾸 주변에서 물어봐야 돼요. 야 우리 이거 한다 했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른 반 친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 선생님이 깜빡할 수 있어요. 나온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날 못 해주고 나서 일주일에 2주 뒤에 갑자기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끼리도 이게 조율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반이 있다 치면 2 선생님이 안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많은 경우에 영어 쌤이 3명이 학교에 있어요. 학년마다. 그 선생님들끼리 이게 의견이 합쳐지지 않다가 뒤늦게 결정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옆반에다가 물어봐야 돼. 너네 학습지 뭐 나왔어? 우리 이거 나왔는데 이거 들어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본적인 노력인데 안 해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은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하는 거라도 학교 가서 물어봐 줘야 돼요. 그게 되면 시간에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계획이 좀 여유롭게 짜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시험에 쫓겨가요. 끌려가게 되고 그럼 공부를 하는데도 자꾸 불안함밖에 안 생기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그럼 우리 영어의 가장 큰 최대적인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케줄 확인 너무 중요합니다. 그 스케줄이라는 건뭐 시험 날짜는 선생님이 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다 이렇게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 어디까지 들어갔는데를 모르면 어디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쌤이 조금 전에 방금 수업하면서 물어봤어요. 일단 어디까지 했어? 근데 그게 본문만 했어요. 문법만 했어요. 단어만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배우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제가 모든 영어 쌤이 그렇진 않지만 여태까지 늘 해서 통했던 건 뭐냐면 3번, 4번 가서 시험 범위 물어본 애들은 영어 쌤 눈에는 여러분 절대 귀찮은 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애살있다 이런 말 하죠. 그냥 의욕적이고 욕심이 있는 아이인데 쌤이 똑같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2번째는 여러분 자료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학습자료 수집은 중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폭이 좁기 때문에 이건 고등부에게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방금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수업 중에 그 교과서에 선생님들이 필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수업 중에 필기해 주는 거 그거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나침반 하나 주는 거예요. 뭐가 더 포인트가 될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또 같은 학교 여러 명이 한 반에 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학교에서 심지어 같은 반인데도 이 아이의 교과서는 새 책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교과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더러워요. 또 이 아이의 책은 깔끔하고 예쁘고 판타스틱한데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3명이 있다. 그러면 새 책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라는 얘기는 사실 꼭 그 책이 더럽게 쓰였다기보다는 진짜 열심히 쓴 거야. 열심히 썼었고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포스트잇도 붙을 수도 있고 책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한 번만 펼친 적은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손때가 탄 책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의 책을 볼 때 선생님들이 뿌듯하고 너무 대견한데 또 이 판타스틱하고 화려하고 막 무슨 레이저 쇼하는 책 같은 것들을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자기 만족을 필기하는 친구들 한 번씩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 색깔이 화려하게 쳐져 있고 볼펜이 막 그 안 비디오가 보여요. 오색 볼펜으로 수업 중에 딸깍딸깍딸깍 엄청 쓸 것 같은데 정작 그 교과서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안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거의 인간 복사기가 되지 않은 내신 대비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쌤이 원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이 필기 중에서 단어를 굳이 그 단어에 다른 뜻이 있다면서 다른 뜻을 알려주시거나 이 단어의 유의어나 동의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단어의 의미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알려준 게 있으면 거기가 그 본문의 출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교 교과서의 문법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티저의 티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서로 슬픈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가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국가대표 상여 선수가 나와서 총은 이렇게 쓰면 돼요. 참 쉽죠. 이렇게 한 느낌의 교과서여서 교과서만 보고 문법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도 다녔을 것이고 아니면 학습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왔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의욕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아닌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법 설명을 할 때 예문을 써줄 거예요. 예문을 써주거나 아니면 규칙을 따로 필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보여주면 어떤 형태의 문제를 낼지 쌤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런 패턴의 문제를 내겠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 필기로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프린트죠. 학습지 잘 모아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 대비를 필요한 학습지는 두 가지예요. 문법 들어간 학습지 있죠. 또 뭐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래머가 돼 있을 건데 그 학습지는 꼭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교과서 이외의 예문들이 서술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본문 내용에 대해서 true or false 이렇게 체크하는 워크북도 있을 건데 그 학습지는 그냥 그 학습지에 나온 문장을 눈에 새겨버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간 중에 나눠지는 프린트들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 같은 거 있죠. L 폴더 같은 거 그런 거 좋고요. 제일 좋은 건 그거보다 이 폴더 중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되는 약간 이 펠리컨처럼 아코디언처럼 펼쳐지는 이 아코디언 폴더가 있는데 그런 거에다가 단원별로 모으거나 종류별로 모아주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일 수 있으면 이게 2년, 3년 뒤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에는 엄청나게 능숙한 내신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정리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히나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남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렇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안에 용문 있잖아. 용문도 그런데 남천 용문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교에 약간 색깔이 있어요. 나머지 학교도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문제를 낸다는 전제하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문제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건데 대부분 다 안 돼요. 한 해 위에 선배들이 혹시 아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그런 거 한번 물어보면 진짜 좋습니다. 작년 전년도에 그러니까 3학년 언니한테 언니 2학년 때 혹시 서술 중에 엄청 어려웠던 거 뭐 없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배를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사실 동아리가 대부분인 거긴 한데 클럽이라거나 아니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요 물어봐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지로 주겠지만 그건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시험지를 보는 거하고 언니가 이렇게 누나 형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서술형에서 그 투부 점수하는데 투 지우는 경우를 막 물어보는데 쌤 그거 몰랐었어. 나 몰랐어. 이런 얘기 했다. 그런 경험담을 들어보게 되면 본인이 시험지를 보거나 문제를 풀 때 들었던 기억이 있을 때는 그 문제도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만의 오답노트를 만들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보는 경험담 충분히 좋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선생님이 중학교 시험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습관이 되면 고등학교 때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좋을 거예요. 선생님 절대 손해볼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됩니다. 학원의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챙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데 노트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내용 정리 노트라고 얘기할 거는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문법 설명드리는 걸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어 정리 노트. 단원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단어의 풀은 이 단어의 원천이 그 텍스트 본문만이 아니에요. 다이얼로그가 있죠. expression, 대화문이 있을 것이고 또 뒤에 further reading 같은 거, 뒤에 여러분 리뷰 같은 거, 또 학습지 나오는 거 그런 데서 여러분 영어 문장을 보고 단어를 볼 건데 몰랐던 단어가 있는데 그 몰랐던 단어를 이런 게 있네 하고 지나가는 순간 내 점수는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남이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몰랐던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혹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 딱 지나갔는데 몰랐어요. 그럼 수업 끝난 이후에 내가 뜻을 찾아보는 거 더 좋고요.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한 이후에 단어가 남게 돼 있어요. 몰랐던 단어나 알고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단어 노트에 단어의 스펠링과 리딩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사실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종류, 우리가 품사라고 하잖아요. 그 종류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스펠링, 품사, 미닝 이런 식으로 그 글자와 종류와 뜻을 같이 정리해 좋고 뜻 같은 경우에도 하나를 외울 바엔 두 개를 외우는 게 좋고 두 개를 외울 바엔 세 개를 외우면 좀 더 좋습니다. 이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요. 한 개만 외울 것 같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뭐 하나라도 어디 있겠어요. 네. 한 개를 외우면 숨을 쉴 수 있을 거고요. 숨만 쉴 거예요. 두 개를 외우기 시작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가급적 세 개를 외웁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선생님 마음이고 한 개만 들어도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식물처럼. 네. 다음 자 여러분 수업 일정을 여러분 학원에서 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 공부 계획을 조금 더 잘 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의 진도 속도에 맞춰서 따라와주면 되긴 하는데 혹여라도 지금 영어를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영어는 단원별로 큰 얼개를 짜고 단원 안에서 파트별로 주간 혹은 며칠 간격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더 많은 분량을 차근차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쌤이 얘기하는 이런 문법, 뭐 본문, 문법, 본문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공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막막해요. 전체로 봤을 때는 1과 2과 책 이만큼인데 그게 아니라 페이지 하나씩 나눠서 이틀에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나눠서 공부하게 되면 훨씬 좋으니까 그 계획을 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좀 많이 초보인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그 속도를 조율해서 짜는데 혹여라도 그런 게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라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 정도는 쌤이 받아줄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쌤이 싫어할 이유는 없으니까 뭐 하다 보면 또 나랑 정들로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요거 아니면 요게 될 거예요. 얘는 이상적인 천상계의 학습법이라고 할까?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 중심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될 건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본문만 다 외우면 되죠.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럼 거기 본문이란 말의 정의가 이렇게 있어요. 영어 교과서 첫 시작에 보통 이렇게 큰 글자로 숫자 1하고 유닛하고 제목이 있죠. Have a nice day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학습 목표 purpose 이렇게 있을 거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끝 페이지까지 전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외우실 정도의 정성이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얘기할게요. 단어. 아까 얘기 단어 있죠. 단어 외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냥 외우지 말고 단어의 종류 외워주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과거형도 같이 외워놔야 돼요. 또 S 같은 경우도 여러분 S 붙이는 원리 알잖아요. 명사에 S가 붙고 동사에 S가 붙는 거. 근데 동사 S 붙는 형태에서 규칙이 좀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체크해 놔야지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를 쓸 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외우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외워지게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본문을
속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1000번을 읽었다. 1000번을 읽었는데 안 외워졌다라면은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선생님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두뇌다. 근데 그 얘기 하려면 1000번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리고 제가 말한 읽는다는 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어 문장을 보고 밑에 해석을 직접 쓰고요. 해석을 보고서 영어 문장을 쓰는 식으로 1000번을 써봤는데 안 외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그 1000번 쓴 거 가지고. 그럼 내가 여러분과 합숙을 해서라도 그 1000번 외워지게 같이 써하니더라도 외워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면 되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외우는 건 이런 거예요. 한글 문장을 누가 불러주면 그걸 듣고 영어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영작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입력과 출력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의 어느 몇 번째 문장 그냥 얘기해도 근데 여기서 좀 너무 심한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본문 네 번째 문장 해봐. 두 줄 나오면 이건 솔직히 문제가 있네. 잘못된 거예요. 뜻을 듣고 그 뜻에 해당하는 문장을 만약에 말로 하거나 쓸 수 있다면 그건 나쁘지 않아요. 어느 파트가 됐든지 간에. 또 대화문의 어느 부분에서 쌤이 예를 들어서 A, B의 대화가 있는데 쌤이 A에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는 대답을 B로 외워서 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사실 외우는 게. 근데 그렇게 외웠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전체 비율은 최대치가 85에서 90 사이니까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너무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본문이나 대화문이나 단어를 외우되 좀 더 의미 있게 외우자. 단어는 그 단어의 종류와 뜻도 가급적 한두 가지 이상 또 유의어 같은 것도 같이 외워주면 좋은 거고 본문을 외운다는 거는 그냥 본문의 그림처럼 자꾸 새겨 넣으려 하지 말고 그게 어차피 스토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대로 외워 나가서 중간 어느 콕 집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가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영어랑 한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외울 거라면 그건 방해하지 마 반대하지 않아요. 그게 아닌 거라면 자꾸 해석을 쓰고 영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외워질 거예요. 저들도.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막 풀지 말고 조금씩 단계를 올리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제가 여기 하는 개념당이 있는 건데 보통 대부분의 개념 문제는 영어에서는 빈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법의 정의를 먼저 배웠을 거잖아요. 쌤은 그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부정사가 뭔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럼 그 개념에 해당되는 것부터 복습을 해 나갈 때 중요 용어를 비워놓은 걸 쓸 수 있게 작업이 된 학습지나 교재는 세상에 너무나 많고 쌤이 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빈칸 채우기 정도 먼저 해서 내가 배웠던 거 본문도 마찬가지죠.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비워져 있는데 전체를 읽고 나서 그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인 확인 문제를 먼저 한번 돌려보고 빈틈이 없어진 다음에서 유형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 이후에는 유형별이라는 건 문법이면 문법 종류별로 나눠서 조금 더 틀을 주고 조건을 주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내용 먼저 보기, 순서 보기, 그다음 위치 찾기, 빈칸 채우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나눠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문법이 약한지, 본문이 약한지, 본문의 이해가 약한 건지 대화문에서 응답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서술형을 쓰는데 자꾸 동사 활용이 틀려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쪼개서 문제를 풀어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이 뭔지 알고 나서 종합 형태 일반적인 시험지를 풀게 될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기출 문제라거나 실적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라면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순서대로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요걸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늘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번 시험 하나가 여러분한테 뭔가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뭘 잘하겠다, 뭘 못하겠다. 영어는 특히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지난 시험 문법이 어려웠으니까 이번에 문법을 잘하자. 근데 문법만 잘하자가 아니라 문법도 잘해보자. 잘했던 거 늘 잘하고 못했던 거 조금씩 더 잘하게 되면 결국에 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목표 세워주는 거 하고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본인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줘야 돼요. 나 지금 이거 잘하고 있어. 내가 잘하는 건 이거니까 얘를 조금 더 하면 돼. 그런 식으로 누가 뭐라 하도 본인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나쁘게 보는 분 많잖아요. 물론 우리 인문 선생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하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자,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조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타이머 써주는 거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하나 푸는데 얼마 걸리는지를 체크해보는 거 굉장히 긍정적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영어를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의 길이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뇌정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해? 그러면 다시 다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험은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영어는 특히나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설 확인하는 거 여러분 자기가 자가채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가채점을 했을 때 틀린 문제를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 최악의 습관이에요.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과정이 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답지일 건데 옆에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닐 거라면 해설지를 보고서 해설지의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보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지를 멀리 하지 마세요. 답을 보고 뺏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틀렸는지 알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큰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라서요. 피드백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 얘기 방금 전에 했던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오답 정리를 할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에 틀리게 된 이유가 그것이 개념의 부재인 것인지 해석의 실수인 것인지 문제를 잘못 파악한 것인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건데 틀린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학원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를 가지고 본인 오점들을 정리를 할 때 이걸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도 사실 구분이 안 가는 경우라면은 망설이지 말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한 세대니까 카카오톡 쓸 거고 다 있잖아요. 학원에 있는 쌤이 집에 있고 뭐 이렇게 달랐을 때도 찍어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 분석과 어떤 조언들을 잘 들어주게 된다면 여러분의 성장이 무조건 보장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학 순서 하기 전에 지금 하나 팁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습지 하는 거 있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그 학습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바다라거나 남천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과서 외에 프린트가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센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요. 내가 잘 챙길 자신이 없으면 나오는 족족 선생님이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럼 선생님들은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거를. 학습 자료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만 놓치지 않으면 될 겁니다. 파이팅! 의문 100점하고 해야지. 의문 100점하고. 선생님 의문하고 우리 100점하고 걸. 빨리 하시죠. 안 내켜요. 네, 해야겠죠. 자, 자자성선 100점이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합니다. 절대 안 했던 사람이 합니다. 같이 합시다. 쌤이 의문하면 I say 의문, you say 100점. 몇 명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의문! 100점. 한국의 수학과 김현우 쌤입니다. 네, 저는 이제 수학 중간고사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에 4학년에 올라와서 새로 치는 시험이지만 다 한 번씩 공부를 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인근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자기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효과적으로 좀 세우는 방법은
일단은 전체적인 교과서를 목차를 파악을 해서 목차에 어느 단원이 들어가는지부터 파악을 먼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센텀중 같은 경우는 뒷단원이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도 했고 재작년에는 남천중에서 또 보면 경우의 수랑 확률이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시험에 들어가는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빠짐없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테스트를 해본 다음 그 테스트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랑 그리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은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독이랑 그다음 쌤 C단계 정도나 아니면 1품 정도 문제집을 풀어보면서 감각 유지만 하시고 평소에 하는 공부를 유지시키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점검이 필요한 학생들은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벌써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교과서랑 약간 얇은 내신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나 4주 전에 교과서랑 얇은 내신 문제집을 한 권을 사서 혹은 학원 자체 문제집을 이용해서 내신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유지하면서 서술형 대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의 객관식이 50점, 서답형이 50점으로 나오는데 고등학교 경우는 서술형이 오히려 더 쉽게 나오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서술형에서 9점 감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대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서술형을 잘 치기 위해서는 평소 때 우리가 식을 적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필요한 식이 무엇인지 적는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오류 없이 답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는 3주차와 2주차에 우리가 했던 오류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취약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유형이라든지 점검을 해야 되고 실전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서술형 대비를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취약 유형과 중요 유형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공부법은 평소 때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평소 때 우리가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가 개념이 부족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계산력이 부족한 문제인지 아니면 시결 세우기 어려운 문제인지 원인을 분석해서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해버리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학원에서는 수학 수강생들은 주말 내신 클리닉을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주영 선생님께서 3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 3학년은 다음 주부터 일요일에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책 교재 소개는 벌써 개별로 안내를 드렸고 학교 기출이랑 오답 내용도 제공할 거니까 많은 시청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점 해야죠. 몇 점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의문 100점! 바로 안 들어 바로? 저는 바로 안 받으면 안 나갑니다. 선생님을 다 그냥 나가시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나가는데 연습. 자, 나왔다. 유정건. 뭐야? 유정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시켰어요.
축하드립니다. 의문의 학생 김민철부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선생님 열심히 달려와주세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학 공부,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자, 3주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과학 공부를 4주 전부터요? 네, 4주 전부터 서서히 올리세요. 웜업 되겠죠? 그래서 4주 전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 각 학교별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의 포인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포인트는 언제 배울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입니다. 제일 기본이죠. 각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교과서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과학 교과서 가장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학 교과서는 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입니다. 드물게 교학사, 지학사, 금성출판사도 있습니다. 6종 교과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 출판사를 다 기억하는 이유는 교과서의 텍스트가 과학은 개념의 정의의 확립이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문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고 해석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하고 스스로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아보면 그 용어의 정의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아, 대충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명확하게 하시는 연습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선생님이요 교과서를 안 펴요. 교과서를 안 펴고 선생님들이 학습지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학습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꼭 시험 범위 나오면 2번 정독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 꼭 기억하세요. 과학 공부할 때 진짜 핵심이거든요. 교과서 놓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교과서를 그냥 방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어떤 부분들까지 보셔야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나와 있고요. 그 오른쪽과 왼쪽에 조그맣게 보충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게 서술형의 핵심입니다. 서술형이 그런 숨어있는 보충 설명에서 띠용 튀어나와서 나는 봤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난리 나죠. 시험 끝나고 나면. 객관식 만점이요. 의문의 여러분들은 당연합니다. 객관식 당연히 만점. 100점. 중요한 건 뭐다? 서술형. 과학 서술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념어의 완성, 정의의 확립.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 어디서 나올까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적인 교과서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안 넘어가는데. 스크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다시피 과학 수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선생님 제자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그런 제자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교사용 자료 좀 줄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 킵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에서도 좀 보셨을 거예요. 과학 스마트 교과서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학교 선생님들 교재이기 때문에. 근데 과학은 스마트 교과서뿐만 아니라 자료실에 실험 영상이라든지 학교에서 쓰는 그런 자료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극비리에 제공을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참 학원에서는 구하기 힘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 과학은 지나가다가 선생님 실험실에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요.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의문의 과학 친구들은 종종 경험할 거예요. 선생님 일찍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 또는 중간중간에 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 아닌데 똑똑하고 훅훅 들어오는 모습들을 종종 보실 거예요. 그만큼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는 얼마든지 질문을 하라고 선생님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교과서, 선생님 저 교과서를 학교에서 도난당했어요. 자,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학교 선생님들의 숨어 있는 자료에 그런 보석 같은 보물이죠.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연 개념이 아닌 정확한 그런 과학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영수 공부한다고 너무 힘든 여러분들을 선생님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4주 전부터 공부하라고요? 천천히 2주 동안 앞에 2주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집중하십시오. 중학교 3학년 1, 2단원이 시험 범위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1단원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완성, 질량 보존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4주 전부터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2주 전이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원은 화학 반응식, 2단원은 대기와 해양 이 부분은 암기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3주 전, 2주 전 가능합니다. 화학 반응식 절대 3주 전, 2주 전에 안 됩니다. 화학 반응식 힘들거든요. 왜? 2학년 1학기 철 모를 때 원소 기호 대충 보고 넘어오면 이온 형성 이해 못하고 넘어오면 그것부터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3학년 첫 번째 시험의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4주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시험 범위는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는 원소 파트 원소에서 이온까지는 필수입니다. 영어에서 알파벳 단어 수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수능까지 쭉 그리고 선생님 주말에 일반인들 강의하거든요. 일반인들 강의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선생님이 다시 복습을 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문의 여러분들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화학의 기본적인 기초를 미리 닦아두시면 화학은 모든 과학을 해석할 수 있는 물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쉬울까요? 아니요.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특히 부력, 수능까지 계속 쭉 연결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마지막 생태계는 2025년 새로운 과목으로 개설이 될 만큼 중요한 환경 파트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대충 배우고 넘어가서 역시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이걸 배웠나 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는 제대로 기억합시다. 되겠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양한 이번 2024년 중간고사의 선생님의 목표는 정말 제대로 찐으로 준비된 내신 만점 프로젝트입니다. 서술형에서 1, 2점 정말 많이 깎이거든요. 그리고 억울해지는 포인트들이 발생합니다. 연습시킬 수 있는 방대한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출제할 만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모아서 많은 양을 많이 연습하면 당연히 잘합니다. 선택해서 제대로 골라서 연습시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학교 3학년은 2월달부터 화학 반응식 연습 워크북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3월달부터 우리는 중학교 2학년은 원소 연습하는 워크북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혹시 연습용으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 대한 자료들도 교사용 자료에는 1단계 제시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로 설명하기 그래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자료 분석과 개념 적용해서 서술형 연습하는 걸로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생활 속의 과학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제대로 서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짠 보시면은 교사용 폴더의 자료에는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감점 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쓰면은 감점이 되는구나. 대신에 여러분들 서술형 연습할 때 실전처럼 글씨 또박또박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억울한 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평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자, 의문! 100점. 왜 내가 더 묻지? 쌤이랑 이제 사회과에 있으니까 사회랑 역사랑 같이 얘기할 건데 3학년 있나? 3학년 손? 2분, 3분 3학년 혹시 역사랑 사회 같이 친해라? 너랑 못 친하지 않아요? 아까 영어 김준규 쌤께서 물어보셨죠? 자기 학교에서 못 친하지 않아요? 아마 3학년 때 2개 칠 겁니다. 혹시 2학년 친구들 중에 학교에서 역사 사회 같이 친해라? 국제적 역사 사회 같이 치나? 도가? 그죠? 분포가? 학교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학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사회는 사회 1, 2가 있고요. 역사는 역사 1, 2가 있어요. 과목이 총 4개예요. 4개.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금 사회 1을 배울 거예요. 1학년 때. 그죠? 1학년 때 사회 1를 배울 거고 2학년 때 되면 역사 1을 배우고 3학년 때면 역사 2, 사회 2 이렇게 칩니다. 이게 그냥 보통적인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 순서는 학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 뭐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사회가 걱정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사회나 역사 걱정되는 친구 도희씨 뭐 다른 공독자 안 되십니까? 도나 사회가 어려울 것 같아 역사가 어려울 것 같아 본인 느낌에 역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준성이는 사회가 어려울 것 같아 역사가 어려울 것 같아 사회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냥 90점 A 받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3부터는 수능 때 사회가 나와요. 고1 때 배우는 사회인데 아마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 칠 때는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 근데 시험 치고 나서 한 달만 지나고 봐. 기억나요? 안 나요? 거의 기억 못해요. 그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생각해봤는데 자 사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요 얘기 마음에 이 말을 한 번쯤은 되뇌어 봤을 거예요. 특히 사회 같은 경우 용어가 있거든요. 용어가 왜냐하면 보면 사회는 이게 파트가 크게 4개입니다. 정치, 경제, 법, 지리거든요. 여기서 내가 평소에 이런 거를 잘 해봤다, 많이 접해봤다 없습니다. 여러분도 법률 용어 알아요? 헌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이 뭐죠? 도현아 헌법이 뭘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용어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자 헌법을 알았어요. 민법은 뭐예요? 상법과 공법은 어떻게 나누죠? 이게 학습 활동이거든요. 쌤이 앞에 학습 활동 얘기를 안 했던 게 국어에서 아마 학습 활동을 얘기를 할 거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평소에 접해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접해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 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외웁니다. 무조건 외웁니다. 아까 그 과학 선생님께서 옆에 교과서 사이드에 있는 용어 설명 중요하다고 했죠. 역시 사회나 역사에서도 용어 설명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그 단어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외우고 그냥 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게. 그리고 거기서 시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열심히 외우는데 언제 외우냐면 시험 한 2주 전? 이 정도? 시험 한 2주 전 정도부터 교과서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노트 정리 따로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2주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되죠. 개념을 모르는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풉니다. 왜? 중학교 시험도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공부 안 합니다. 자, 사회 역사가 걱정돼요라고 얘기를 했던 친구 중에 수학의 10분의 1 정도의 시간 투자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 한 학교 학습지만 열심히 외워서 시험 한 2주 전에 문제 몇 번 풀어보고 시험 치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시험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생들 중에 찍어주시는 분들 계시죠. 자, 3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옆 파트에서 문제 나오니까 밑줄 쳐. 학습활동 여기에 1-1번에서 문제 나와.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서술형 모범 답안까지 가르쳐줘요. 그것만 왜 뭐라고 하세요? 그게 공부일까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서두에서 뭐 했어요?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는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까먹는 겁니다. 왜? 그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기억 저장程式 그냥 집어넣어. 그럼 이게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용을 정리한 것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아니어도 됩니다. 학교의 사회나 역사가 들었던 날에만 그 파트 부분만이라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자 파트별로 나눠드릴게요. 정치하고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어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그 용어를 어떻게 적용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쓰인다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나 지리 파트는요. 우리 문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수학을 못해서 합니다. 경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수학적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를 하는데 그래프가 나온다.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제나 지리는 경제는 특히 그래프가 많고요. 지리 파트에는 그래프도 많지만 지도가 많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각화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건 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글로 안 돼 있죠. 근데 교과서는 글로 설명돼 있죠. 이거를 그 시각화된 데이터 자료에 얼마만큼 녹여낼 수 있는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이 자료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정치와 법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된 내용, 학습한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면 문제 풀기가 쉽다. 공부하기가 쉽다.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자, 경제나 그래프는 시각화 자료를 자기가 배운 내용, 자기가 학습한 내용과 연결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역사로 나옵니다. 역사가 2학년 때 세계에서 3학년 때 한국사 배웁니다. 역사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근데 학교에서 아까 선생님들이 찍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간에 비어요, 안 비어요? 중간에 어떤 사건을 띄워넣고 할 수도 있죠. 학교쌤이 여기에선 이것만 나와라고 하면 그것만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역사는 사건의 연속이잖아. 맞죠? 맞죠? 자, 쌤이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순한 게 하지 말고 역사적 사건의 호기심을 가져보자. 자, 어렵습니다. 지원. 우리 당군 신화에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쑥하고 쑥하고 뭐고 마늘 먹고 사람 됐다고 하죠. 왜 쑥하고 마늘이 나올까? 역경을 이겨낸다. 우리 동물원 가서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하고 마늘 넣어주고 동굴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죽습니다. 맞잖아. 곰은 잡식성이라서 쑥하고 마늘 먹을 수 있어요. 호랑이는 고기 먹어야 돼. 동물 안에 고기 뭐밖에 없어요. 근데 곰이 싸움을 좀 하죠. 그럼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둘 다 뻗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합할 부족을 찾기 위해서 테스트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합할 부족. 그리고 곰하고 호랑이가 곰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김해김치 손 들어봐. 너네 시조 누구예요?
정중임 씨 계세요? 너네 시조 누구예요? 박씨, 이랑박씨 있어요. 너네 시조 누구예요? 혁거세 시조. 혁거세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조류입니까? 아니잖아. 그럼 알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늘에 유일하게 반짝거리는 좀 동그란 거 뭐 있어요? 별? 별이 동그래요? 태양이잖아. 그러면 태양은 우리보다 더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배해도 돼요, 안 돼요? 지배해도 돼요, 안 돼요? 태양이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태양을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지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면 정답은 역사 이렇게 공부하는 게 원래.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 이런 소리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머릿속에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스토리로 공부를 하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면 시험 대비 2주 전에 해서는 공부가 힘들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만 될 거예요. 자, 여기 적어놨죠. 단순 암기를 하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는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되라고 하더라도 1번은 보세요. 왜? 연결되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4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 개념 정리 제발 해주세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냥 읽거나 참고서나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거 만드는 작업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사회에서 뭐라고 했죠?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의 개념을 적용해봐라. 우리 형상 속에서 개념을 적용해봐라. 자, 그러면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독고 기억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학습한 내용은 반드시 뭐를 해봐라? 문제 풀어보세요. 우리 사회탐구 영역을 공부하다가 공부를 시키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 설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 풀 때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딱 그런 말 합니다. 그럴 때 뭐를 해라? 오답노트 하세요. 국어의 H노트 같은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굳이 노트 안 만들어도 됩니다. 문제 옆에 적어도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그러면 사회문제 대부분이 옳은 거 고르시고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잖아요. 그럼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나머지 4개는 무슨 말이에요? 올바르다는 말이에요. 그럼 옳지 않은 문장을, 옳지 않은 선지를 왜 옳지 않았는지 옆에 분석하면 그게 오답노트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오답노트를 일상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잘 틀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잘 틀릴 수 있다고. 잘 틀려야 된다고. 왜? 내가 아는 개념이 잘못된 거를 문제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확인을 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잘 틀려야 되는 거예요. 100점 받으라는 소리 안 해요. 학원에서 내주는 프린트 자기가 스스로 푸는 문제지 100점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실전에서 아까 우리 의무는 몇 점? 100점 받기 위해서. 실전에서 100점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서술형에서 우리 많이 나갑니다. 특히 우리 남학생들 한글의 상형 문자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봐서 끄어버립니다. 한 번씩 얘기하죠. 여러분들 수매를 얘기하고 쌩 문자 쓰지 말라고. 자, 그리고 앞에 2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서술형 준비는 어디에 있다고? 학습 활동 문제 다 풀어보면 돼요. 쌤이 학교 쌤이 힌트를 안 주면 학습 활동이 학습 목표를 하기 위한 활동이 학습 활동이거든요. 그 학습 활동에 대한 매뉴얼화되어 있는 답을 적을 수 있으면 서술형은 걱정이 없습니다. 단 손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감점 당할 수 있어요. 맞춤법에 문제가 생기면 감점이 당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럼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객관식은 앞에 개념만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서술형은 뭘로 준비해야 된다? 교과서 학습활동 반드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이 실제로 맞는지 내용을 찾아보면서 정답을 맞춰보는 활동 자체가 복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사회는 평소에 조금씩만 하면 돼요. 수학처럼 하루 3시간 절대 필요 없고 하루 30분만 해도 되고 일주일에 2시간만 해도 돼요. 꾸준하게 하세요. 벼락치기는 절대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사회역사 여기까지 하고 자 아까 100점 할 때 누군가 립싱크 하는 것 같던데 자 우리 소리 내서 크게 자 의문 100점.
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겪고 있는 거고, 그죠? 마치 주인공이 선생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간 혹은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좀 요령 있게 잘 갔다 온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 길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냐면 이런 길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거야. 결과적으로 그런 걸 미리 안 사람들이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뭔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저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좀 더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시험 대비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수업 듣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경험치고 내피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걸 의식이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그냥 시험 대비를 시험을 치는 친구라면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생각이나 기술, 전략,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 대비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안 그런 친구도 많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라는 게 있고 또 그 범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봐야 될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과목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그와 관련된 자료는 뭐 교과서, 뭐 학원 프린트, 뭐가 있다. 이 자료들을 내가 충분히 이 범위 내에 있는 자료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의 총량이죠. 그죠? 그걸 그러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야. 그 시간 내에 내가 그 자료를 완전히 내 걸로 숙달시키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얼마만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시간 내에서 내가 어떤 해야 되는 과업을 적절하게 할당을 해서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완벽하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시험 잘 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시험 치른 친구도 있고 아직 시험 치르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보통 내가 해야 할 것보다는 나한테 보통 시간이 시험 대비를 위한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는 다 다르니까 일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해보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내가 시험 대비를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정도 있어요? 말해볼 사람 혹시 도현이 지금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시험 대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 정도 있어요? 하루 이상. 그리고 해야 될 게 얼마나 있지?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양이 얼마나 있지?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봐야 되고 몇 문제 정도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계획해보면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중학교 정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만 잘해도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실력의 어떤 유학을 떠나서 먼저 자기가 어느 정도의 과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뭐 수식으로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어림잡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내가 일단 뭐를 해야 되는가. 뭐 국어에서 내가 지문의 범위가 몇 개가 있고 여기서 내가 봐야 되는 교과서 뭐 아니면 어떤 참고서 혹은 학원 내주는 프린트물 등등 어떤 것들이 있다. 그 자료들을 내가 적어도 평균적으로 3번 내지 뭐 5번 정도 보겠다. 그런 목표 정도를 세워보면 내가 해야 될 어떤 과업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총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역사 뭐 이렇게 과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만큼이 나와요.
10개의 과업을 해야 돼. 이 지문에 예를 들면 이 지문에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 일과 단어 몇 번? 3번 한다. 그걸 일과 단어 확인하는 걸 내가 과업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업마다 물론 조금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난도가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게 나는 지금 영어 교과서 1과의 교과서의 공부 내용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이야. 내일은 문법을 할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과업이 뭐가 있다라는 거. 교과서는 다 봤다. 참고서는 아직 어디까지만 봤다. 학원 프린트물은 주어진 프린트물 중에 어디까지 봤다.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고 남은 시간은 얼마고 그게 시험 대비 과정을 이제 1학년, 2학년 보면서 그게 몸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지 않더라도 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 그런 과업이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 학원 일정표잖아요. 그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내가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학교 마치고 학원 오기 전까지 그 짜투리 시간 꿈이랑 물론 학교 수업 중에 일부 쉬는 시간, 늦은 시간 활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평일에는 거의 학원 숙제하고 이러느라고 시험할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일단 그죠? 그럼 무슨 시간밖에 없어요. 뭐지? 금요일도 때 그리고 주말에도 학원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학원 가져도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오전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평일에 한 6시간 정도 잡으면 주말에 6시간 그럼 주당 몇 시간? 22시간이에요. 22시간 22시간 안에 4주 정도 준비를 한다면 총 88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4주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평균 주에 22시간 안에 내가 앞서 했던 과업 중에 4주로 기준해보면 그 과업의 몇 분의 1을 4분의 1을 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정도를 내가 22시간 안에 그 내가 해야 될 과목들을 해야 될 진도 혹은 교재 어떤 그런 것들의 몇 분의 1을 4분의 1만큼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1회도 할지 2회도 할지 3회도 할지 각 회도마다 어떤 걸 할지는 머릿속에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국어는 1회도 할 때 내가 학습 목표 위주로 테스트를 읽겠다. 두 번째 할 때는 학습 활동 위주로 점검을 해보겠다. 세 번째는 관련 문제집 풀어보겠다든지. 그래서 교과마다 선생님이 1회도 2회도 3회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1회도 할 때는 개념 위주로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해라. 두 번째 볼 때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세 번째는 그걸 확인해서 오답 위주로 점검을 해라 라든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과목의 특성을 맞춰서 각 회도마다 어떤 1회차 공부할 때 뭐 할지 공목표를 정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시간표처럼 자기가 짠 내신 대비 시간표를 짤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일과표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일과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는 내가 어떤 과목에 무엇 위주로 준비를 하겠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 오후에는 뭘 하겠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학원에서 실시하는 내신 대비 수업이랑 결부시켜서 자기가 나름대로 4주 동안 이렇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총 내가 3번씩 볼 거거든. 교과서도 3번 볼 거고 문제지도 3번씩 풀 거야. 학교 자소서도 3번을 풀 거야.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그런 목표들에 대한 그러면 그런 자기 머릿속에 계획표가 세워져 있겠죠. 그 계획이 실제로 실행대로 자기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 그거를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 주 내에 어쨌든 완수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역량에 맞춰서 내가 충분히 3회독을 할 수 있게끔 그 시간대별로 과업을 잘 배치만 잘해놓고 그 계획대로 자기는 실천을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조금 빨리 끝나는 과목도 있고 생각보다 좀 더딘 과목도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간 내에 다 그 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 평일 내가 원래는 평소에는 학업 숙제하고 12시쯤에 잤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30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뭐 선생님이 시켜서 이번 주까지 이거까지 해와 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보면 정직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는 성실한 사람이는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약속을 자기와 약속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신 대비를 통해서 길러진 그런 생활 자세, 태도, 어떤 사람의 성품, 인성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점수를 내가 1점 더 받자, 뭐 100점을 맞자.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좀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를 좀 멋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단련시키는 과정도 내신 대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수술에 대해서 태만히 하는 사람이 절대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머리 좋다고 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요령, 어떤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운 약속을 끊임없이 잘 지키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생활에 이제 잘 적응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성실해진다는 거고 자기가 그만큼 뭔가 인성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 어떻게 좀 저처럼 표독스럽고 또 사람이 좀 못되게 생겼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 경험상 중학교 내신 그리고 제가 가르쳐 본 친구들 기준해 보면 첫 시험 항상 어려워해요. 처음 맞닥뜨리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거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어떤 루트로 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니까 그런 설계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해보고 3주 내지는 4주 정도.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에 이번 시간 기간에 있는 주말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자기 스스로가 조금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시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거나 뭐 걱정할 건 1도 없어요. 왜? 미리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성적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합시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천하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 역량에 맞게끔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분량만큼 적절하게 잘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 가시면 누구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번 중간고사가 자신의 어떤 그냥 단순하게 뭐 실력을 점검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내가 나와 한 약속을 내가 정말 성실하게 잘 지켜보자 그런 생각으로 물론 자기와 약속 또 선생님과 약속도 있겠죠.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의문의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약속을 지키도록 선생님이 말 도와드릴 거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잘 도움을 받아서 이번 중간고사 때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또 치러야 되는 1학년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성능 학습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의문하면 100점이죠? 자, 의문! 야.